오늘 그대가 읊은 시 어찌 그리 내 마음을 꿰뚫는 것이오. 저는 그저 제 처지를 읊었을 뿐이옵니다. 대감. 한양 최고 기방 옥루원. 그곳에 얼굴이 빼어나고 시문과 가무에 능한 설화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설화에게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조참판을 지낸 한양 최고의 세도가 이정원 대감이었습니다. 이정원은 옥루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원에게는 이미 엄연한 정실 부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봄비 내리던 밤, 설화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 핏줄임은 틀림없구나. 이름은 내가 짓겠소. 서운이라 하고 이 아이를 내 집에 들여서 서자로나마 호적에 올리겠소. 기생의 자식을 이 집에 들인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정원은 결국 서운을 집에 들이지 못했습니다. 설화는 아이를 등에 업고 다시 기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낮에는 서운을 돌보고 밤에는 기방 일을 했습니다. 서운은 그렇게 기방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서운이 7살이 되던 해 설화는 큰 결심을 합니다. 진사어른,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생의 아들이라고? 데려오시오. 설화의 눈빛에 담긴 절박함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는 처음이오. 기방에서 태어나 기방에서 자란 아이, 출생의 비밀을 가진 채 장성한 서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서운의 이야기 홍자야담에서 시작합니다. 한양북촌 기방 골목의 봄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가야금 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가는 그 시각, 기방 안쪽 깊숙한 방에서 한 여인이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설화였습니다.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기방인 옥루원의 내로라 하는 기생으로 그 얼굴이 워낙 빼어나고 가무와 시문에 두루 능해 한양 양반들 사이에서 모르는 자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설화가 그날 밤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기방의 늙은 어멈이 아이를 받아내고 설화는 기진맥진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어찌나 우렁차고 힘찼던지 가야금 소리도 잠시 멈추었다 할 만했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눈을 꼭 감은 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 작은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설화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비가 누구인지 설화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비는 이조참판을 지낸 한양 최고의 세도가 중 하나인 이정원 대감이었습니다. 이정원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명성과 현직 고위 관직을 가진 인물로 한양에서도 손에 꼽히는 세도가였습니다. 그가 옥루원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약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느 양반들처럼 풍류를 즐기러 왔다가 설화의 시 한 수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설화가 그날 읊었던 것은 두보의 시를 빌려 자신의 처지를 담아낸 짤막한 노래였습니다. 화려한 등불 아래에서도 외로운 기생의 마음을 담은 그 노래에 이정원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정원은 옥루원을 자주 찾았고 설화와 나누는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감정도 깊어졌습니다. 설화 역시 이정원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여느 양반들처럼 기생을 단순히 풍류의 도구로 여기지 않고 설화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원에게는 이미 엄연한 정실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기생에게서 난 자식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서자의 자리조차 얻기 어렵다는 것을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설화는 아이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어멈도 기방 주인도 설화에게
조용히 처리하라고 권했습니다. 기생이 아이를 낳으면 기방에서도 눈총을 받고 아이도 세상에서 제대로 된 자리를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화의 마음속에는 이정원에 대한 감정과는 별개로 이미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에 대한 강렬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기생의 자식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다짐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 될지는 그때만 해도 설화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다음 날 설화는 이정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정원이 옥루원으로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핏줄임은 틀림없구나. 설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원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쁨인지 당혹감인지 설화는 읽어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내가 짓겠소. 훈이라 하겠소. 서훈이라 하면 되겠구나. 이정원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화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서훈. 가르칠 훈자의 선역 서자를 앞에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서자임을 이름에 담은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가르침을 받아 훌륭히 자라라는 뜻인지 이정원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정원은 설화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자신의 집에 들이고 싶다고 서자로 남아 호적에 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설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설화가 가장 바라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그 말이 현실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원의 정실 부인은 반남 박씨 가문 출신으로 성정이 곧고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미 이정원의 아들 둘을 낳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정원이 기생에게서 난 아들을 집에 들이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 박씨 부인은 밥상을 엎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밥상 하나로 끝났으면 오히려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친정 오라버니들을 불러들였고 반남 박씨 가문 전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정원 대감이 아무리 지위 높은 양반이라 하더라도 처가 가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였고 당시 박씨 부인 쪽 가문은 조정에서도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정원은 서운을 집에 들이지 못했습니다. 서자로 호적에 올리는 일도 박씨 부인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정원은 설화를 몰래 찾아와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그것이 설화와 서운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정원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원은 대신 약간의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으로 어느 정도의 생계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설화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운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설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정원의 돈에만 기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그 돈이 끊길지도 알 수 없었고 무엇보다 서운에게 기생의 아들로 이정원 대감의 눈치를 보며 자라는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다시 옥루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기방일을 배워나갔습니다. 기방 주인 어멈은 처음에는 미심쩍은 눈으로 보았지만 설화가 여전히 한양에서 손꼽히는 기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화는 낮에는 서운을 돌보고 밤에는 기방에서 일했습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설화는 버텼습니다. 서운은 그렇게 기방에서 자라났습니다.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뗀 서운은 기방 마당을 뒤뚱뒤뚱 걸어 다녔습니다. 기방의 기생들은 서운을 각별히 귀여워했습니다. 저마다 아이 하나 없는 서름을 서운에게 쏟아붓듯 돌보아 주었습니다. 서운은 그 속에서 자라면서
여느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기방에는 매일같이 한양의 네로라 하는 양반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지체 높은 관리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이야기들이 서운의 귓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고을 사또가 탐관오리라느니 조정에서 누가 누구를 모함하고 있다느니 어느 지방의 밀란이 일어날 기세라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린 서운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그저 어른들의 말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운이 5살, 6살이 되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서운은 귀가 유난히 밝은 아이였습니다. 양반들이 술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기방 기생들은 그런 서운을 보며 웃었지만 설화는 달랐습니다. 서운이 무언가를 물어볼 때마다 설화는 정성껏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운이 잠자리에 들면 설화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반드시 크게 될 아이라고. 서운이 7살이 되던 해에 설화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기방 근처에 사는 훈장을 찾아가 서운의 글 공부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 서당에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반 자식들이 다니는 서당에서는 서운을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한양 시내의 서당을 여러 곳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훈장은 기생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문을 닫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설화는 그때마다 울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울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설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설화가 찾아낸 것은 옥루원 근처 골목에 사는 허진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허진사는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한 뒤 세상에 대한 원망을 안고 기방 골목에 방을 하나 얻어 살고 있는 선비였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세상에 대한 냉소가 가득했지만 학문 실력만큼은 한양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설화는 허진사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부탁했습니다. 제발 자신의 아들에게 글을 가르쳐 달라고, 돈은 할 수 있는 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허진사는 처음에는 퉁명스럽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설화의 눈빛에 담긴 절박함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허진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운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니, 열심이라는 말로는 모자랐습니다. 서운은 허진사가 가르쳐주는 것을 한 번만 들으면 거의 다 외웠습니다. 천자문을 익히고 소학을 배우고 논어와 맹자를 읽어나가면서 서운의 눈빛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허진사는 처음에는 그저 기생의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라 여겼지만 서운이 몇 달이 지나도록 매일 빠지지 않고 찾아오고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도 끝까지 파고드는 것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허진사는 설화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보통이 아니오. 내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는 처음이오. 설화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겨우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운이 10살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옥루원에 특이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평안도 관찰사를 지내다 막 한양으로 올라온 민상철이라는 관리였습니다. 민상철은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지만 부하 관리들의 권유로 옥루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기방의 화려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구석 자리에 앉아 혼자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운이 심부름을 하다가 민상철의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있는 방 안에서 민상철이 부하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평안도 선천고을의 세금 문제는 어찌 처리할 것이오?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들었소. 서운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서운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옥루원에 드나든 다른 관리들이 술자리에서 나누던 이야기와 정확히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운은 그 자리에서 잠시 생각하다가 용기를 내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상철이 고개를 돌리며
어린아이가 들어온 것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인일이냐, 아이야? 서우는 꼿꼿하게 서서 말했습니다. 방자히 끼어들어 죄송하옵니다만. 선천고울의 세금 문제는 고울 수령이 중간에서 착복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 아닐까 감히 아뢰옵니다. 얼마 전 그 고을에서 올라온 상인 어른이 기방에서 하시던 말씀에서 그리 들었습니다. 방 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민상철은 어린 서운을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나 되었느냐? 10살이옵니다. 어미가 누구냐? 이 기방의 설화이옵니다. 민상철은 그날 이후 서운을 기억했습니다. 기방에서 자란 10살짜리 아이가 평안도, 지방 행정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우는 기방에서 계속 자라났습니다. 허진사에게 학문을 배우면서도 기방에서 보고 듣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기방은 어찌 보면 한양의 정보가 모두 흘러드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대신이 어느 파에 속하는지, 조정의 어느 관리가 청렴한지 탐욕스러운지, 지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백성들의 살림이 어떤지까지 기방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흘러들어왔습니다. 서우는 그 모든 것을 귀로 듣고 머리로 정리했습니다. 기방의 기생들 역시 서우이 물어보면 아는 한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서운이 15이 되던 해에 허진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늦가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더니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서운은 허진사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허진사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서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이름을 남길 것이야. 기억하거라. 학문은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서우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허진사가 떠난 뒤 서우는 혼자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설화는 허진사를 대신해줄 다른 스승을 찾으려 했지만 서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배웠으니 혼자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설화에게는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서운이 18살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옥루원에 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흥선군 아래에서 일하던 관리로 한양의 정치판이 크게 요동치던 시기였습니다. 그 관리는 술에 잔뜩 취해 설화의 방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망하는 것이야. 지방 수령들이 백성을 쥐어짜고 조정에서는 서로 물어뜯고 있으니 사람 하나라도 제대로 된 자가고을을 맡아야 할 텐데. 서우는 그날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 하나라도 제대로 된 자가고을을 맡아야 한다는 말이 서운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설화는 그날 밤 관리가 떠나고 나서 서운에게 말했습니다. 훈아,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서운은 잠시 생각하다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또가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 설화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 사또가 되겠다는 말이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지 설화에게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운의 눈빛이 너무나 확고해서 설화는 섣불리 안 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설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서운의 아버지 이정원 대감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지병이 있었다는 말도 있었고 조정의 정쟁에 휘말려 충격을 받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정원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설화는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에서 떠나보낸 지 오래였지만 그래도 가슴 한켠이 아린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운은 그 소식을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서운에게 이정원은 아버지라기보다는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하나의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피가 섞였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정원이 죽고 나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원이 살아생전에 유서를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서에 기생설화에게서 난 아들 서운을 호적에 올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정원이 죽기 전에 자신이 살아서 해주지 못했던 일을 죽음으로 남아 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과 이정원의 적자들이 그 유서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유서의 진위를 두고 이정원의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설화는 그 소문을 듣고 심란해졌습니다. 서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서운은 이미 자신이 이정원 대감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기방에서 자라며 양반들의 이야기를 귀동냥한 서운이 설화의 과거를 전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운은 그것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설화가 말해주지 않는 한 먼저 묻지 않겠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어느 밤 설화는 서운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서운이 태어나던 날 밤부터 이정원 대감이 찾아와 아이를 보던 일, 서자로 드리려 했다가 박씨 부인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일, 이정원이 몰래 돈을 보내오던 일, 그리고 이정원이 죽기 전에 남겼다는 유서의 소문까지. 설화는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다 마치고 나서 설화는 서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운은 조용히 앉아 설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설화가 이야기를 마치자 서운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설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서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운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정원 대감이 남긴 것이 유서 하나라면 저는 그것을 가지고 다툴 생각이 없습니다.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설화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운이 하려는 것은 이정원의 적자 자식들과 유산을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운의 눈은 이미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운이 20살을 넘기면서 한양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조정의 세도가들이 권력을 두고 다투는 사이 지방에서는 관리들의 횡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곳곳에서 민심이 흉흉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운은 그 소식들을 기방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기방은 여전히 한양 최고의 정보 집산지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관리들, 상인들, 심지어 보부상들까지 옥루원에 드나들며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서운은 그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흡수했습니다. 서운은 기방에서 배운 것이 단순한 풍문이나 뒷담화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각 고을의 토지 사정, 세금 징수 방식, 지역 유지들의 권력 구도, 수령들의 성향, 심지어 어느 지방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는지까지 기방을 거쳐가는 사람들의 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양반 자제들이 책에서만 배우는 것과는 달리 서훈은 현실에 살아있는 정보들을 매일같이 접했습니다. 그것이 서훈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서훈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훈이 22살이 되던 해에 중요한 인물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 서훈의 말에 놀랐던 민상철이었습니다. 당시 평안도 관찰사에서 물러난 민상철은 이제 한양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상철이 오랜만에 옥루원을 찾았다가 훌쩍 자라 청년이 된 서훈을 알아보았습니다. 허허, 그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민상철은 서훈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훈은 그 자리에서 민상철에게 여러 가지를 말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지방 몇몇 고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금 착복 문제, 전라도 일부 고을의 흉년 상황, 충청도에서 들려오는
민심 이탈 조짐까지. 민상철은 눈을 가늘게 뜨고 서운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얻지 않으냐? 기방에서 들었습니다. 민상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방에서 들은 것이라 해서 가볍게 볼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조정에서 얻는 정보보다 내가 기방에서 얻는 정보가 더 정확하니. 그날 이후 민상철은 서운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사람을 보내 서운의 의견을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서운은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기방에서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허 진사에게 배운 학문적 소양을 덧붙여 조리 있게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운의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조정에서 지방 수령 임명을 두고 논의가 벌어지던 때였습니다. 경기도 어느 고을이 극심한 탐과 놀이 수령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새 수령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에는 뜻을 모았지만 문제는 적임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양반 자제들 중에서 그 고을을 제대로 맡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청렴하면서도 사람들을 다룰 줄 알고 지방 사정에도 밝아야 했습니다. 민상철이 은밀히 서운의 이름을 입에 올린 것이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가 거셌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도 조정의 많은 관리들이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호적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인물이 수령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이정원이 남긴 유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이정원의 유서를 인정하지 않으려 버티던 박씨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이정원의 적자 중 하나가 뜻밖에도 아버지의 유서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아들은 박씨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이정원이 다른 소실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정원의 가문에서 박씨 부인의 영향력이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서운은 이정원의 서자로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자라는 신분이 온전한 양반과 같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호적에 이름이 오른다는 것은 서운에게 법적인 신분을 부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그 소식을 듣고 방 안에서 혼자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서운이 태어나던 날부터 기다려온 일이 20여 년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서운 자신은 담담했습니다. 호적에 이름이 오르는 것이 기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것이 서운의 목표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운은 그 시점에서 민상철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또 자리를 맡겨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상철은 서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기방에서 배운 것으로 고을 하나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서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방에서 배운 것은 책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백성이 어떤 삶을 사는지, 관리들이 어떻게 착복하는지, 어느 고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그것을 10살부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이 나라 어떤 선비도 저만큼 지방의 실상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상철은 그 말에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운이 수령으로 임명받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컸습니다. 기생의 아들, 서자, 제대로 된 과거도 치르지 않은 인물이 고을 수령을 맡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상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운이 몇 년 동안 자신에게 전해준 정보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서운이 기방에서 얻은 정보로 예측한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들었는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경기도의 그 고을에서 밀란의 기미가 보인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폭발 직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훈은 이미 그 고을의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상철 앞에서 그 고을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어느 마름이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지, 고을 안에서 어느 유지가 수령과 결탁해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조정의 몇몇 중신들이 서훈의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랐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사내가 고을의 실상을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게 꿰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방에서 얻은 정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다들 어이없어 했지만 동시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방이야말로 조선 팔도의 모든 정보가 흘러드는 곳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서훈은 경기도 그 고을의 수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사또가 된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서훈이 관복을 입고 떠나는 날 아침, 옥루원 대문 앞에서 서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화의 손이 오래된 세월만큼 주름지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서훈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방 안에서 서훈을 돌보아 주었던 기생들이 문 안쪽에서 고개를 내밀어 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컸다고, 우리가 저 아이를 키웠다고 그들은 소리 없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훈이 부임한 고을은 예상대로 엉망이었습니다. 전임 수령이 남기고 간 장보는 뒤죽박죽이었고, 고을 안에서는 유지들이 제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지쳐 있었고, 관아의 아전들은 새로운 젊은 수령을 얕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서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훈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고을을 직접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에 앉아서 백성들이 올리는 소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논밭을 걸어다니고 시장을 돌아다니고 가난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기방에서 자라면서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서훈은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혔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낯선 사또가 직접 마을을 찾아다니는 것에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서훈이 백성들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진지하게 적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훈은 백성들의 말에서 세금 착복의 고리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방에서 들은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훈은 고을 안에서 세금을 중간에서 착복하던 아전 2명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고을 유지와 전임 수령이 결탁해 빼앗은 백성들의 땅 문제를 조정해 보고했습니다.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을 유지들이 가진 방법으로 서훈을 흔들려 했습니다. 뇌물을 가지고 찾아오기도 했고, 조정에 서훈을 험담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서훈은 뇌물을 돌려보냈습니다. 험담에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서훈이 고을을 다스리는 방식은 기방에서 배운 것들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기방에서 서훈은 사람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로 힘든지, 어떤 사람이 거짓으로 힘든 척하는지, 어떤 사람이 선한지, 어떤 사람이 악한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기방에서 오래 살면서 서훈은 사람을 보는 눈이 누구보다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이 고을을 다스리는데 그대로 쓰였습니다. 부임한 지 석 달이 지나자 고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착복이 줄어들자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땅을 일부 되찾는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서훈이 직접 소장을 받아 처리해 주는 일이 이어지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젊은 사또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운의 이름이 한양까지 퍼져 올라갔습니다. 경기도의 그 고을 사또가 부임 석 달 만에 민심을 돌려놓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상철은 그 소식을 듣고 빙긋 미소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옥루원의 설화는 그 소식을 손님들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고을의 젊고 유능한 사또가 부임해 고을이 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기방에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돌아간 뒤 혼자 방 안에 앉아 설화는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서운이 사또로서 첫 번째 임기를 마쳤을 때 고을 백성들이 서운을 배웅하려 관아 앞에 모였습니다. 저자거리 상인들도 나왔고 농사꾼들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운이 탄 말 앞에 길을 열어주면서 울었습니다. 서운은 백성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에는 기방에서 자라면서 배운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화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사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루원의 기생들, 술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누던 양반들, 지방에서 올라와 기방에서 세상 사는 이야기를 풀어놓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운은 한양으로 돌아와 설화를 찾았습니다. 설화는 이제 기방일에서 조금씩 물러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서운은 설화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옥루원을 나오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설화는 한참 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훈아. 이 어미가 여기 있어야 내가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다. 기방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내게 전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서운은 설화의 말에 한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화의 말이 맞았습니다. 기방은 여전히 이 나라 팔도의 정보가 흘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설화는 여전히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서운은 이후에도 사또로서의 임무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한 고을에서 또 다른 고을로 임기를 마칠 때마다 백성들의 형편이 나아졌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서운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직접 보고 들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느냐는 물음에 서운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기방에서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 말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운이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면 웃다가 멈추었습니다. 서운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방에서 태어나고 기방에서 자란 것을 기생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학교였다고 말했습니다. 설화는 서운이 유명해질수록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옥루원의 손님들이 서운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 설화는 빙그레 웃으며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저 사또가 대단하다는 말, 어찌 그리 고을을 잘 다스리느냐는 말, 기생의 아들이라는데 오히려 그게 더 대단하다는 말들이 기방에 가득 차도록 설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방의 어린 기생 하나가 설화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그 서운 사또가 옥루원 출신이라는 게 정말이에요. 설화는 잠시 멈추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어떤 분이에요? 설화는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 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울던 갓난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사에게 달려가던 7살 서운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민상철의 방 앞에서 꼿꼿하게 서서
이야기하던 10살 서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기방이 키운 아이란다. 설화의 대답에 어린 기생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설화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술잔을 들었습니다. 기방 밖에서는 한양의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 바람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서운이 태어나던 날 밤 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이 봄바람이 되었구나 하고, 서운은 그 이후로도 여러 고을의 수령을 거치면서 이름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를 처음에 반대했던 조정의 관리들도 하나씩 서운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서운을 설명하는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운이 어떻게 기방에서 세상을 배웠는지, 어떻게 조선 팔도의 정보를 머릿속에 쌓아두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고을을 다스리는 데 쓰였는지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상철은 서운의 이야기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에서 배운 자는 원칙을 알고 세상에서 배운 자는 현실을 안다. 서운은 둘 다 가졌으니 조선에서 보기 드문 관리다. 그 말이 서운에게 전해졌을 때 서운은 혼자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설화에게 가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설화는 듣고 나서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세상에서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방에서 버텨온 세월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운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기방에서 자란 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선물이었다는 것을 설화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서운이 태어나던 그날 밤부터 설화는 그것을 믿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버텼는지도 몰랐습니다. 옥루원의 등불이 켜지는 저녁이 되면 설화는 가끔 마당 한켠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기방에서 울음소리를 터뜨렸던 아이가 이제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가 되어 어딘가에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 설화는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설화가 살아온 세월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서운이 살아갈 세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기방의 가야금 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서운은 오늘도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기생의 아들 서운의 이야기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